1편 갓근 하나로 술값을 갚은 양반. 파트 1. 체면과 배고픔의 상관관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참으로 버리기 힘든 껍데기가 하나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그놈의 체면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평생을 글 공부만 하며 선비의 도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아온 양반들에게는 이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꼿꼿한 자존심이 텅 빈 위장에서 들려오는 지독한 꼬르륵 소리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가을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청송고을의 어느 이름난 주막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전국 8도의 보부상들이 모여들고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목을 축이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주막 마당 한가운데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구수한 소머리 국밥이 펄펄 끓고 있었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파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는 한 사내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령. 비록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도포자락 곳곳에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그가 쓰고 있는 갓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흑칠이 된 매끄러운 갓근이 가느다란 턱선을 타고 내려와 그의 고고한 선비 정신을 증명이라도 하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속사정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부친이 남긴 마지막 가산마저 무리한 사업과 재판으로 날려버리고 이제는 한양까지 올라갈 노잣돈은커녕 오늘 당장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엽전 한 푼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옆자리 장사꾼들이 개걸스럽게 국밥을 들이키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을 사발째 들이키고 잘 익은 깍두기를 아작아작 씹어먹는 그 소리가 이도령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고도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위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눈앞이는 하얀 밥알들이 환영처럼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반이었습니다. 아니, 양반이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모에게 배가 고프니 적선해달라 손을 내미는 순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명예는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이라 믿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빈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주모, 여기 시원한 물 한 사발 더 줄 수 있겠는가? 목소리는 최대한 엄숙하게 내보려 했었지만 힘이 없어 가늘게 떨리고 말았습니다. 물로 배를 채워보려 했으나 물은 마실수록 허기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주방에서 풍겨오는 수육의 육향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이라는 지독한 본능과 체면이라는 마지막 보루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도령은 어제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외에는 입에 댄 것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계신 노모와 어린 아내를 생각하면 이번 과거 시험은 목숨을 걸고라도 붙어야 하는 외나무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걸음 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까봐 그는 괜히 헛기침을 더 크게 하며 도포자락을 여몄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 탁탁탁. 그 경쾌한 소리가 마치 이도령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속은 타들어가도 겉은 평온한 척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갓근을 만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굶주림이 과연 그의 고고한 정신을 꺾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가 끝내 선비의 기계를 지켜낼 것인지. 주막의 소음 속에서 그의 고독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꼿꼿한 선비가 이 지독한 굶주림을 어떻게 견뎌낼지, 그리고 그의 반듯한 갓근이 어떤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파트 2. 배고픈 선비와 눈치 빠른 주모. 주막 안의 소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젓가락이 놋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금소금, 그리고 끊임없이 주문을 외쳐대는 주모의 우렁찬 목소리가 이도령의 귓가를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도령은 애써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보려 했지만 코끝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진한 육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는 그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도령의 탁자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이 주막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안주인인 주모였습니다. 그녀는 큼지막한 나무 쟁반을 옆구리에 끼고 이도령의 비어있는 탁자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모는 수십 년간 주막을 운영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다 겪어본 여장부였습니다. 선비의 갓근이 얼마나 빳빳하게 서 있는지, 도포자락에 묻은 흙이 산길에서 묻은 것인지 들길에서 묻은 것인지만 보고도 그 사람의 형편을 단박에 알아채는 귀신 같은 눈썰미를 가졌지요. 주모는 이도령의 창백한 안색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주로 탁자를 닦는 신용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아까부터 물만 마신다고 배가 부르답니까? 사람 속은 물이 아니라 곡기가 들어가야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아까부터 빈 사발만 만지작거리시는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오늘 가마솥에서 푹 고아낸 수육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도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유 있는 척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모, 내 지금 속이 좀 부대껴서 말이네. 그저 시원한 숭늉이나 한 사발 더 가져다 주게나. 주모는 피식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이 부대끼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 엽전들이 다 도망가서 마음이 부대끼는 것 아니시고요. 도령님, 우리 주막이 인심 좋기로 소문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밥을 내어주는 자선당은 아닙니다. 벌써 지난 가을에 과거 보러 가신다고 드신 외상값이 장부에 수북하게 적혀 있는데 오늘 또 물로만 배를 채우시려니 제 마음이 다 아파서 그럽니다. 주모의 직설적인 화법에 이도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상인들이 낄낄거리며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도령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두루마리 종이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양에 가서 제출하려던 정성어린 답안지였으나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국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내 염치 불구하고 간청 하나 함세. 내 지금 당장은 예기치 못한 일로 노잣돈이 떨어졌으나 한양에 도착하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 이 은혜를 몇 배로 갚을 것이네. 그러니 국밥 한 그릇만 외상으로 부탁할 수 없겠나. 이 도령의 말은 떨리는 진심이 담긴 애처로운 부탁이었으나 주모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도령님, 제 술독은 도령님의 그 뻣뻣한 체면이나 나중에 갚겠다는 공수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반이면 양반답게 값을 치를 물건이라도 내놓으시든가요. 저기 벽에 걸린 굴비라도 한 마리 떼어가시려면 그에 맞는 엽전을 내놓는 게 천하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주모의 냉정한 거절은
이도령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분한 마음에 갓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주막구석에서 이 광경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명물 장사꾼이자 수완좋기로 소문난 곰배팔이였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초췌하지만 기품 있는 외모와 그가 쓴 반듯한 갓을 보며 머릿속으로 묘한 장사 속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의 꼿꼿함과 잘생긴 외모를 이용하면 오늘 이 썰렁한 주막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든 것이죠. 곰배파리는 천천히 이도령의 탁자로 다가와 능청스럽게 말을 걸 준비를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체면과 영리한 장사꾼의 만남. 과연 이 주막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파트 3.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회. 주모의 서슬퍼런 구절에 주막 안은 잠시 정적이 감도는 듯하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은 화로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글줄이나 읽으며 고고하게 살아온 그에게 장터 한복판에서 주모에게 면박을 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갓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으나 이미 다리는 후들거려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지경이었고 뱃속에서는 눈치도 없이 천둥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허,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청송골에서 학문이 가장 깊으시다는 이도령님 아니십니까? 주막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곰배파리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몸짓으로 이도령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주모를 향해 호통을 치듯 외쳤습니다. 아니 주모,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보셨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외상 타령을 하며 면박을 주는 게야. 이분은 장차 한양 땅을 뒤흔들 대문장가이시거늘 고작 국밥 한 그릇에 이리 박하게구나. 갑작스러운 곰배파리의 등장에 이도령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곰배파리는 윙크를 살짝 해보이더니 주모가 가져온 쟁반을 뺐다시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주모는 얼른 가서 이 주막에서 가장 귀한 수육 한 접시와 갓 빚은 향긋한 동동주 한 항아리 내오너라. 술값은 내가 다 낼 것이니 걱정 말고. 곰배파리의 기세에 눌린 주모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돈을 내득다는 말에 군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도령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복의 임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과한 친절을 베푸는가? 나는 그저 길 가던 과객일 뿐이네. 곰배파리는 이도령의 마른 손을 덥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지금 체면 칠해하실 때가 아닙니다. 우선 저 구수한 고기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봐야 글도 읽고 과거도 보는 법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들야들한 수육과 뽀얀 동동주가 차려졌습니다. 이도령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었으나 코끝을 자극하는 고기향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수육을 집어 입에 넣었고 시원한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기운에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기름진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이도령이 정신을 차리고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자 곰배파리가 본색을 드러내며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도령님, 실은 제가 오늘 이 주막에서 큰 판을 하나 벌여볼까 합니다. 보아하니 도령님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듯한데 제 장사 속과 도령님의 문장력을 합쳐보지 않겠습니까? 도령님은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분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양까지 가고도 남을 노잣돈은 물론이요, 고향에 계신 식솔들에게 보낼 비단 몇 필 정도는 우습게 벌 수 있습니다. 이도령은 곰배파리의 제안이 미심쩍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과연 곰배파리가 꾸미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도령은 배고픔을 해결해준 대가로 어떤 글을 쓰게 될까요? 주막의 불빛 아래 두 남자의 기묘한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파트 4. 복을 부르는 글의 탄생. 곰배파리는 이도령의 확답을 듣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주막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광대처럼 양팔을 벌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막에 그야말로 천기누설의 귀인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곰배파리의 우렁찬 목소리에 국밥을 먹던 장사꾼들도 술잔을 기울이던 선비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를 주목했습니다. 곰배파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도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양에서도 그 문장력이 하늘에 닿아 임금님도 탐을 내신다는 이도령님이십니다. 오늘 이분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앞날에 서광이 비치도록 신비한 효음이 담긴 복을 부르는 글을 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복을 부르는 글이라고? 그게 대체 무엇인가? 그걸 집에 붙여두면 풍년이라도 든다는 말인가? 한 농부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묻자 곰배파리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풍년은 기본이지요.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자식 없는 집엔 태기가 있으며 특히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은 먹고 싶은데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고생하시죠? 이도령님의 글을 문 앞에 딱 붙여두면 귀신같이 숙취가 사라지고 술맛은 2배로 좋아지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숙취가 사라진다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도령은 옆에서 들려오는 곰배파리의 터무니없는 허풍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경전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던 유생일 뿐 부적을 쓰거나 신비한 비법을 아는 도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곰배파리의 소매를 붙잡고 나지막이 항의했습니다. 여보게, 곰배파리인자, 이게 대체 무슨 망발인가? 나는 그런 글을 쓸 줄 모르네.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선비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야. 하지만 곰배파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도령의 귀에 입을 맞추듯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지금은 선비가 아니라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도령님이 정성을 다해 좋은 글귀 하나 써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술값과 고깃값은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곰배파리의 강요 섞인 권유와 주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그리고 기대에 찬 사람들의 시선이 이도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어차피 거짓으로 부적을 그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을 쓴다면 그것 또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선업이 아니겠는가. 결심을 굳힌 이도령이 천천히 붓을 잡았습니다. 주모는 마지못해 커다란 종이와 먹을 가져와 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주막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이도령의 붓 끝에서 어떤 신비한 문장이 탄생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도령은 먹을 갈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검은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 준비를 마치자 그는 거침없이 필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 종이 위를 수놓았고 사람들은 그 화려한 필체에 압도되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보십시오. 글자 하나하나에 기운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곰배파리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이도령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문구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마음가짐에 대한 글귀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도령이 글을 쓰다 말고 갑자기 자신의 갓근을 만지작거리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곰배파리조차 당황하게 만든 그 기막힌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파트 5. 갓근으로 완성한 신의 한 수.
종이 위에 힘찬 글귀를 써내려가던 이도령이 갑자기 붓을 멈추었습니다. 주마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도령은 붓을 내려놓더니 자신의 턱 밑에 단단히 묶여있던 갓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갓끈은 왜 푸는 게야? 글을 쓰다 말고 갓이라도 벗으려는 건가? 곰배파리조차 당황하여 이도령의 접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검고 반듯한 갓끈을 끝내 풀어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갓끈의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더니 그것을 먹물이 듬뿍 묻은 붓 끝에 돌돌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들어 종이 위, 방금 쓴 글자들의 획끝에 미세한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붓털로만 쓸 때와는 달리 팽팽한 갓끈의 탄력이 더해진 필체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글자 마디마디에 갓끈의 질감이 묻어나며 어디서도 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도령은 마지막 획을 긋고 나서야 갓을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졌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줄 복의 문장입니다. 이도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곰배파리가 종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도령님께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갓끈을 잘라 직접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양반의 기계와 선비의 정성이 이 종이 한 장에 다 녹아들었단 말입니다. 곰배파리의 선동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먼. 글자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저 갓끈 무늬 좀 보게. 꼭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가? 아까까지만 해도 비웃음을 보내던 상인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종이를 가까이서 보려 애를 썼습니다. 곰배파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매를 붙이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귀한 글을 단돈 엽전 10푼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10푼이 아깝습니까? 이 글을 집에 붙여두면 1년 내내 숙취가 없고 재물이 넘쳐날 텐데 말이죠. 한 장사꾼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내 12푼을 내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보리 한 가마를 주겠네. 주마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더 많은 값을 치르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주모는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몰락 양반이 고작 갓끈 하나를 잘라 쓴 글자로 주막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이도령은 이 소동 속에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고수해온 체면이라는 갓끈을 스스로 잘라냈을 때 그는 오히려 이전에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꼿꼿하게 목을 죄던 형식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담긴 문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곰배파리는 벌써 수북하게 쌓이는 엽전 더미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고 이도령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쌓여가는 돈보다 자신의 글을 보며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표정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트 6. 체면의 갓끈을 풀고 마주한 진심. 주마가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도령의 글을 한 장이라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곰배파리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사람들에게서 엽전을 받아 챙기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이도령은 갓끈이 잘려나간 채 삐딱하게 놓인 갓을 곁에 두고 연신 붓을 휘둘러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까처럼 배가 고파 기운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붓을 놀리는 그의 손끝에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도령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지키려 애썼던 그 뻣뻣한 갓근이 사실은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시켰던 단단한 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반이라는 체면에 갇혀 배고픔을 말하지 못하고 선비라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진솔한 삶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그 갓근을 잘라내고 종이 위에 마음을 쏟아내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 대신 그의 문장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거친 손으로 이도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내 평생 글 공부한 양반들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글은 처음 보오. 이 글귀를 보니 집 나간 아들놈이 무사히 돌아올 것만 같아 눈물이 다 나는구려. 노파의 진심 어린 말에 이도령은 붓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 글이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드님은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도령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떨림 대신 깊은 울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모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이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까의 냉정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도령의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국밥과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을 다시 차려내었습니다. 도령님, 아까는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이 주막을 지키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졌나 봅니다. 이 국밥은 외상이 아니라 도령님의 글에 감동한 제 작은 성의이니 편히 드십시오. 주모의 사과에 이도령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반의 기계로 버틸 때는 얻지 못했던 국밥 한 그릇이 체면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자 비로소 그의 앞에 놓인 것입니다. 곰배파리는 이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도령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끔 좀 잘났다고 해서 도령님의 고귀한 신분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이제 도령님을 진짜 성인군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곰배파리의 말에 이도령은 너털 웃음을 터키das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주막의 소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픈 몰락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 대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진정한 대문장가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엽전더미는 점점 녹이 쌓여갔고 주막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도령은 밤새도록 글을 쓰면서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문장들이 누군가의 집 문간에 붙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각근 하나로 술값을 갚으려던 사소한 시도가 어느새 한 선비의 인생을 바꾸고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기적 같은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트 7. 청송고을을 뒤흔든 갓근 선비의 명성. 주막에서의 하룻밤 소동은 그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청송고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어떤 몰락양반이 자기 갓근을 잘라 붓에 감고 글을 썼는데 그 글귀에서 신비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더군. 그뿐만이 아니야. 그 글을 받아간 박첨진에는 밤새 앓던 치통이 씻은 듯 사라졌고 장사꾼 김씨는 오늘 아침 장터에 나가자마자 물건을 통째로 떼어가는 큰 손을 만났다지 뭔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이도령은 어느새 갓근 도사 혹은 복을 내리는 선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이 머물고 있는 주막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고을 사또의 친척부터 시작해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온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저마다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이도령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곰배파리는 아예 주막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본격적으로 판을 벌였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도령님의 기운이 담긴 글은 하루에 딱 정해진 수량만 나갑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차례대로 모실 테니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곰배파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당당해졌고 그의 주머니는 이미 엽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 늘어질 정도였습니다. 정작 방 안에 앉아있는 이도령은 이 갑작스러운 명성이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그저 배고픔을 면하려 시작한 일이었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글을 썼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영웅 혹은 도사로 받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처럼 뒷걸음질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도령은 갓끈이 잘려나간 갓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비록 갓끈은 짧아져 턱 밑에서 간신히 매듭지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어떤 고관대작의 화려한 복장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미에게는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글귀를 써주며 위로했고 관제구설에 휘말려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인에게는 정직은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문구로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이도령은 자신의 온 기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갓끈을 감은 붓끝은 종이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가 써내려가는 글귀들은 박죄된 경전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도령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질 때마다 이도령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몰락 영반의 자격지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인류애와 사명감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이 놀라운 소식은 청송고을의 최고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부자는 평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자였는데 이도령의 글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묘한 질투심과 탐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몰락 양반의 글 한 장이 그토록 대단하단 말인가? 내 직접 가서 그 선비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 글을 몽땅 사들여 독점해야겠군. 최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평화롭던 주막에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트 8. 탐욕과 기계의 정면 충돌. 주막 앞에 소란을 뚫고 화려한 비단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멈춰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청송고을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는 욕심쟁이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주막 안으로 들어서더니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고약한 냄새. 이런 천한 곳에 무슨 대단한 보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든단 말이냐. 최부자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곰배파리도 잠시 주춤했고 국밥을 먹던 사람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슬금슬금하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부자는 이도령이 앉아있는 방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 묵묵히 글을 쓰던 이도령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글을 보았습니다. 최부자는 이도령의 해진 도포와 턱 밑에서 짧게 매듭지어진 갓끈을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그 소문난 갓끈 선비인가? 보아하니 행색이 말이 아니구만. 내 자네의 그 기묘한 글솜씨 소문을 듣고 왔네. 자, 여기 황금 100냥을 줄 테니 오늘부터 이 주막을 떠나 내 집 사랑채로 들어오게나. 오직 나만을 위한 글을 쓰고 내 집안의 제복을 비는 글귀를 100장 써내란 말이야. 최 부자의 하인이 내놓은 보따리에는 번쩍이는 황금 벙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액수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온 몰락 양반이라면
당장이라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할 만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도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온한 눈빛으로 최부자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자어른, 제 글은 재물을 사는 부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장일 뿐입니다. 100냥이 아니라 1000냥을 주신다 해도 탐욕으로 가득 찬 방안을 채울 글은 제 붓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도령의 단호한 거절에 최부자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고작 갓벤이나 잘납하는 처지에 내 호의를 거절해? 내 마음이 탐욕인지 아닌지 자네가 어찌 안단 말인가? 최부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자 이도령은 곁에 두었던 갓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눈빛과 말에 담기는 법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복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희망을 돈으로 사서 독점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제 글은 이곳 주막의 평범한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문 앞을 지키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밥 한 그릇 먼저 베푸십시오. 그것이 100장의 글귀보다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최 부자는 분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저 선비의 붓을 뺏고 종이를 다 불태워버려라.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방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 곰배파리와 주막의 장사꾼들, 그리고 글을 받으러 줄 서 있던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을 막아줬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령님의 귀한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평소 최 부자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백성들이 이도령의 기계에 감명받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저항에 최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분노를 뿜어내자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냐, 두고 보자, 이런 천한 것들이 감히! 최 부자는 결국 황금 보따리를 챙겨 도망치듯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주마가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도령을 향해 더욱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도령은 다시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단순한 술값 계산을 넘어 고을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을 깨우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파트 9. 민초들의 손길로 피어난 치유의 꽃. 최부자가 물러간 뒤 주막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도령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많은 엽전더미를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돈은 내 글솜씨의 대가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의 눈물과 희망이 모인 것이로구나. 이도령은 곁에서 돈을 세던 곰배파리와 국밥을 나르던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이 재물들을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려 하네. 특히 최부자 같은 탐관오리들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빚더미에 올라 길거리에 나앉은 이 고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네. 곰배파리는 처음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이도령의 맑은 눈을 보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 또한 앞치마의 손을 닦으며 찬성했지요. 도령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이 고을에서 누가 가장 고생하는지 훤히 꿰고 있으니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도령과 주막 팀원들 그리고 이도령의 기계에 감명받은 고을 시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주막마당에 큰 장터를 열고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가족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도령이 직접 쓴 평안의 글귀와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대접되었습니다. 억울한 송사로 가산을 잃고 시리에 빠진 농민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노잣돈과 농기구가 전달되었지요. 특히 최부자의 횡포에 가슴앓이하던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도령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갓끈은 잘렸어도 선비의 기계는 꺾이지 않듯 여러분의 삶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푸르게 피어날 것입니다. 고을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는 부서진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해 주었고 아녀자들은 피해 가족들의 아이들을 위해 옷을 지어왔습니다. 주막은 이제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일상으로 복귀할 힘을 얻는 희망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곰배파리는 특유의 수완을 발휘하여 관가의 줄을 대어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주모는 피해 여성들에게 주막의 일거리를 나누어 주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주막 마당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던 이들이 이제는 당당히 허리를 펴고 내일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도령은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갓근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온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치유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다시 예전처럼 소박한 일상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짧아진 갓근을 만지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졌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문장가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식어로 가득 찬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글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선비가 아닌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진정한 동반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휴먼 스토리의 따스한 온기가 청송 고을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파트 10 갓근 너머의 세상 새로운 길을 향하여 청송 고을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주막 앞마당은 어제의 떠들썩했던 잔치의 흔적 대신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얻은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은 이도령과 고을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터로 복귀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령은 비로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보찜을 꾸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주모가 정성스레 싼 주먹밥 꾸러미와 곰배파리가 마련해준 튼튼한 집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갓근이 짧아진 갓을 머리에 얹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빳빳했던 갓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얻은 단단한 삶의 의지와 깊어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막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모임자, 그리고 곰배파리 형씨. 그대들 덕분에 내 평생 읽은 수천 권의 책보다 더 귀한 인생의 문장을 배웠네. 체면이라는 굴레를 벗고 사람의 온기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한양에 가서도 진짜 백상을 위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 주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도령의 손에 꼭 잡았습니다. 도령님, 한양 가셔서 꼭 급제하십시오. 도령님처럼 사람 마음 알아주는 분이 나란 일을 해야 우리 같은 백성들이 발벗고 잡니다. 곰배파리 역시 호탕하게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도령님, 갓근 선비의 명성은 제가 이 고을에 길이길이 남길 테니 걱정 말고 가십시오. 다음에 만날 땐 정승판서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고을 사람들은 주막 입구까지 따라 나와 이도령의 앞길을 배웅했습니다. 이도령은 그들의 환송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고갯명화에 서서 청송 고을을 내려다본 이도령은 품속에서 붓 한 자루를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붓은 단순히 과거 급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기록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갓근 하나로 술값을 갚으려던 한 몰락 양반의 무모한 시도는 그렇게 한 선비의 영혼을 깨우고 온 마을에 행복을 전하는 기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목을 재는 빳빳한 갓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에 있다는 것을 이도령은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갓근 하나에 담긴 인생의 해악과 감동,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도 가끔은 나를 억누르는 체면과 형식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먼저 진심 어린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시간 동안 이도령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양에 도착한 이도령이 예상치 못한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며 이번에는 붓이 아닌 부채 하나로 위기를 돌파하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비의 기계가 한양 땅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할지 다음 에피소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제2화 낡은 부채에 담긴 정승의 비밀. 한양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괴짜 노인과 이도령. 그가 건넨 낡은 부채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도령의 두 번째 지혜 대결을 놓치지 마세요.